육상 선수이자 사업가였습니다. 1884년 미국에서 태어난 길버트는 1902년 예일대학교에 편입해서 스포츠의학 학위를 받고 1900년 턱걸이 세계 기록을 세우고 1906년에는 장대 높이뛰기 세계 기록을 갱신했으며 1908년에는 올림픽에서 장대 높이뛰기로 금메달을 획득할 정도로 뛰어난 운동선수였습니다. 이 외에도 취미로 마술을 하다가 마술쇼까지 할 정도로 재주가 참 많은 길버트는 대학 졸업 이후 전공으로 먹고 살기를 포기하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처음은 마술 도구를 파는 사업이었고 이후 점차 늘려서 장난감까지 판매하는 사업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1935년에는 마술 도구와 장난감을 3천만 개 이상 팔아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갔고 이후에는 화학 실험 세트나 현미경 같은 과학 상자 개념의 과학 기자재를 추가 판매하면서 아예 교육용 장난감으로 사업을 변경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렉터 세트라는 아주 건설적인 장난감을 판매했지만 점점 이 나라의 꿈나무들을 더욱더 강인하게 키우기를 원했던 건지 과학은 실전이다 꼬맹이들아를 일깨워주고 싶었던 건지 1920년쯤부터 본격적으로 실전에 돌입합니다. 소개해드릴 첫 번째 길버트 아저씨의 장난감은 바로바로 길버트 유리 제조 세트입니다. 짠! 이렇게 생긴 장난감입니다. 자, 이 제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얇고 긴 유리막대들을 가열한 뒤에 불어서 예쁘게 모양을 잡아주는 제품이에요. 유리가 깨질 수 있지만 조금만 조심하면 되고 유리를 성형하기 위해서 모래, 탄산소, 석회암을 일정 비율로 섞어서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되는데 이때 적정 온도는 섭씨 1000도입니다. 조금 뜨겁긴 하지만 아이들이 언제 직접 유리를 가열하고 불어서 모양을 잡아보겠습니까? 살짝 스치면 3도 화상이겠지만 불다가 뭐 조금 들이마시면 폐가 다치긴 하겠지만 이런 것도 다 실전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길버트 아저씨의 화학 실험 키트입니다. 아주 빈티지한 디자인의 유리병 속에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귀엽지 않습니까? 과망간산 칼륨, 탄닌산, 질산 암모늄, 페로시아노 나트륨 등 총 56가지의 해자스러운 화학물질들이 섞여 있고 함께 들어있는 시험관에다가 원하는 화학물질을 넣고 섞으면 나만의 화학실험 세트 완성입니다. 물론 화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매뉴얼도 있습니다. 친절하게 일러스트로 표현된 완벽한 제조법이죠. 매뉴얼의 첫 페이지는 역시 화학의 꽃, 폭발이죠. 56가지 화학물질 중 몇 가지를 섞어서 폭발을 일으키는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과망간산 칼륨을 포도당이랑 섞으면 불이 붙고 먹으면 위산이랑 반응해서 염소기체를 만들어냅니다. 질산 암모늄의 경유를 섞으면 다이너마이트를 대신할 수 있는 암포 폭약이 만들어지고 페로시아노 나트륨과 탄닌산을 섞으면 청산가스가 만들어집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미래의 또 다른 화학자 꿈나무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역시 경쟁사회죠. 이거 지금도 살 수 있어요. 네, 이베이 같은 데서 판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제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길버트 아저씨의 녹은 납 제조 세트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납을 녹여서 장난감을 만드는 키트입니다. 이름만 납이고 설마 진짜 납을 쓰겠냐 싶겠지만 길버트 아저씨는 진짜가 아니면 팔지 않아요. 진짜 찐으로 납을 녹여서 만들어요. 물론 납도 섭씨 327도에서 녹지만 유리 제조 세트를 만들고 살아남은 친구들이라면 납 제조 세트 정도는 껌일 겁니다. 남자아이들이 좋아하는 말탄 군인 주조 틀이 들어있고 거기에 327도로 녹인 납을 부어서 군인을 만들 수 있죠. 조금의 근성만 있으면 납으로 만든 군대도 뚝딱입니다. 그리고 납 주조 세트에는 놀라운 부가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납이 달다는 거죠. 아이들이 납을 주조하다가 입에 달달한 납을 물고 쪽쪽 빨면서 놀 수 있습니다. 물론 중금속이라서 물고 빨다가 체내에 축적되어 신경계통에 이상을 일으키고 용혈성 빈혈이 일어나서 죽을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지금 당장 치아가 썩을 수 있는 사탕이나 초콜릿을 보채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길버트 아저씨의 장난감 중 가장 인기 있었던 세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길버트 U238 아토믹 에너지 랩입니다. 짜잔! 장난감 끝판왕 두둥 등장입니다.
원자력 에너지의 원리를 알아볼 수 있게 만든 장난감이죠. 미니 핵분열 장치 안에 방사성 물질을 넣은 뒤 직접 방사능량을 측정할 수 있게 해두었는데 무려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각각 펜맨과 리틀보이가 떨어진 1945년보다 무려 5년 후에 나온 매우 과학적인 장난감입니다. 얼마나 과학적이었는지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물리 실험을 용도로 구매하기도 할 정도로 대단한 장난감입니다. 아이들이 방사능 물질을 가지고 핵 화학 반응을 관찰하는 것을 목표로 제작된 이 장난감은 길버트 아저씨의 자서전에 가장 화려한 장난감이었다고 쓸 만큼 길버트 아저씨의 역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내용물은 원자력의 전망에 대한 책 한 권, 매뉴얼 책자 하나, 방사능을 설명하는 만화책 한 권, 그리고 우라늄과 폴로늄을 포함한 방사능 시료와 함께 초속 1900만 미터로 움직이는 알파 입자를 관찰할 수 있는 안개 상자, 방사성 붕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형광 스크린이 달린 스핀서리스코프,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가이거 계수기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방사능 시료가 되는 폴로늄과 우라늄 같은 게 좀 비싸기 때문에 가격이 싸진 않아요. 가격을 49달러 50센트로 책정을 해놨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약 530달러 정도, 2020년 9월 환율로 계산하면 63만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매뉴얼대로 진행하면 약 150가지의 원자력 체험을 할 수 있고 만약 가이거 계수기로 새로운 방사성 자원만 찾는다면 미 연방정부가 $10,000를 줄 수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미래의 과학자를 만들어내는 과학상자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 장난감 역시 폴로늄, 우라늄 등 고위험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어서 가까이서 눈으로만 봐도 방사선에 노출되고 만약 만지거나 먹으면 백혈병이나 각종 암에 걸려 천국행 익스프레스 티켓을 끊게 되겠지만 언제 핵 에너지 원리를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장난감은 2년 만에 판매 금지 처분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부품이 작아서 아이들이 삼키면 위험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1961년 미국의 과학적 꿈나무를 양성하던 알프레드 길버트 아저씨가 사망하고 장난감은 제작, 판매가 중단됩니다. 자, 이렇게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발명품 5위는 방사능과 납, 화학 제품으로 미국 어린이들의 생명을 위협한 길버트 아저씨의 장난감이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4위로 넘어가 보죠. 4위는 바로 화장품입니다. 물론 그냥 화장품은 아니고 약 300년 전 조선의 화여봉주도 사용하고 약 450년 전 엘리자베스 여왕도 사용했으며 그보다 훨씬 전부터 사랑받은 매우 전통 있고 유래 깊은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자체도 굉장히 오래된 문화예요. 기원전 4000년 전 고대 이집트 시대의 유물로 화장품이 발견되기도 했고 이집트는 당시 무겁고 건조한 기후, 곤충, 태양, 모래바람 등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왕족을 중심으로 동식물성 오일을 피부에 바르고 화려한 색조 화장도 했다고 하는데 여자는 흰색이나 황색으로 피부를 칠하고 입술과 뺨은 고운 붉은 흙을 이용하여 붉게 물들였으며 눈은 주로 말라카이트나 공작석을 빻아서 나일 블루라는 블루 계열의 눈 화장을 해서 아주 시원하게 보이도록 하고 강한 태양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아이라인을 칠했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라인 꼬리 부분은 길게 연장해서 물고기 꼬리 모양이나 독수리 눈매 모양으로 그렸는데 이것은 이집트인들이 숭배했던 신들을 표현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 1세기경 그리스 시대의 기록에는 얼굴을 미백하기 위한 석회가루, 치아 미백을 위한 경석, 탈모 방지를 위한 석유 부산물 등을 사용했다는 기록도 존재합니다. 서기 1세기에도 탈모는 방지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리고 1500년대 사람인 엘리자베스 역시 화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죠. 그녀는 피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식초와 달걀 흰자에 주석과 백연가루를 섞어 젖은 수건으로 펴바르기도 하고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베니스 파우더를 얼굴에 발랐습니다. 본인은 천연두 자국과 거친 피부를 가리려는 용도였겠지만 파워인싸, 트렌드세터 왕이 하는 건 전부 유행이 되는 것. 귀족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 화장법은 최신 유행으로 자리 잡았는데 이 화장의 영향으로 여성들의 얼굴은 푸르게 변했으며 피부에 괴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베니스 파우더 때문이었어요. 베니스 파우더의 원료는 백연이었는데 백연은 눈부시게 하얗고 적은 양으로도 잘 발렸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중요한 물감의 재료가 되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백연으로 벽을 칠했고 어떤 사람은 백연으로 그림을 칠했으며 어떤 사람은 백연으로 얼굴을 칠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 백연을 만든 재료가 바로 납입니다. 이 백연을 만드는 법은 고대 로마 시대의 제조법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식초 단지 위에 얇은 납 조각들을 걸쳐두었고 이것이 몇 달 지나면 납 표면에 흰 막이 생깁니다. 이것을 긁어서 가루로 빻은 뒤에 꾹꾹 뭉쳐서 햇빛에 말리면 이게 백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600년대 네덜란드인들이 식초단지 주변에 납을 쌓은 다음에 가장자리를 분유로 둘러싸 빈틈없이 봉한 방에 넣고 90일 동안 내버려두면 납 조각 대부분이 백연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대량으로 백연의 생산을 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량 생산된 백연은 1700년대와 1800년대 화장품으로 널리 쓰이게 됩니다. 흰 피부가 아름답다고 여겨지던 때 유럽과 극동 사람들 모두 이 백연을 사용했고 특히 일본의 전통극 배우나 게이샤들에게 백연은 필수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300년 전 화혀봉주가 납이 들어간 화장품을 썼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백분이라고 불리는 쌀가루나 백토, 보리, 조개를 태운 흰 가루 등을 재로 만들어서 얼굴을 하얗게 했는데 당시 곡식으로 만든 파우더는 밀착력이 부족해서 얼굴에 제대로 발리지 않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밀착력을 높이기 위해 납이나 식초 등을 섞었습니다. 광석에서 뽑아내기가 쉽고 가공도 쉽고 그냥 망치로 땅땅땅 펴가지고 평평하게 만들면 파이프, 냄비, 지붕 등에 얹기도 매우 쉬웠어요. 게다가 공기 중에 산소나 물에 의해서 손상되지도 않았으며 녹는 온도도 섭씨 1085도에서 녹는 굴이나 1538도에서 녹는 철보다 녹는 점이 훨씬 낮은 327도입니다. 납채굴의 역사는 6,000년이 넘는데 고대 이집트인들도 납을 알았고 기원전 2000년에서 1000년 사이의 묘지들의 납 광석으로 만든 화장품이 발견되기도 했어요. 기원전 8세기 무렵에 등장한 로마 제국 또한 납을 즐겨 사용했는데 그 예를 들어보면 납으로 만든 페인트와 납이 함유된 지붕으로 만든 집에서 납으로 만든 물탱크에서 저장된 물을 받아서 납으로 만든 조리기구를 이용해 납이 함유된 감미료를 요리에 사용하고 납으로 만든 접시와 그릇에 요리한 음식을 담아서 납으로 만든 술잔에 납이 첨가된 와인을 마시고 납으로 만든 각종 장신구에 납이 함유된 화장품을 바르고 외출하며 납으로 만든 화폐를 사용할 정도였습니다. 특히나 남은 포도주를 납 냄비에 졸여서 만든 사파라고 불리는 감미료는 요즘에 설탕과 같은 모양과 맛이 나는데 사파 한 숟가락이면 중독 증상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양이었으며 포도주 제조에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포도주에 사파를 쓰면 오래 보존되어서 단맛으로 인해 맛이 좋아졌는데 주로 그리스 포도주에 많이 쓰여 그리스 포도주는 맛이 좋아 인기가 많았지만 변비, 두통, 불면 등을 일으킨다고 유명했습니다. 또한 로마의 매춘부들은 사파를 몇 숟가락씩 그냥 먹기도 했는데 비록 빈혈 때문이긴 했지만 매력적인 창백한 안색을 만들어주며 피임제로도 사용할 수 있고 낙태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사랑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초기 서구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삶은 일상 자체가 납과 함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고 일부 학자들에 따르면 바로 이러한 삶의 방식이 로마 제국을 멸망으로 몰아가게 된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납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체내로 들어오게 되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납은 세 가지 주요 신체 기능들을 무너뜨리는데 혈액 형성, 신경계 활동, 신장 기능 등입니다. 그리하여 초기 증상으로는 소화불량, 변비, 두통 등 소화신경계 관련 질환들을 발생시킵니다. 축적이 지속되면 점점 불면, 손발저림, 남성 불임, 여성 유사한 잇몸의 푸른 줄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가장 심한 증상은 뇌에 대한 것이에요. 혈관벽이 약화되어서 피가 새어나오면 뇌가 압력을 받고 뇌가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 이를 납뇌병증 혹은 연뇌증이라고 부르며 연구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흥분 및 정신착란 상태, 혼수 상태, 경련, 시력 상실, 망상 등 정신이상 질환을 나타냅니다. 또한 빈혈 증상을 발생시키기도 하는데 혈중 납 농도가 높아지면 적혈구 속 산소를 포획하는 헤모글로빈의 합성을 저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용혈성 빈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납은 신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혈액 속 노폐물을 여과하는 일을 담당하는 신장이 납에 노출되면 여과를 담당하는 기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체내에 요산 등 노폐물이 쌓여서 납 중독에 의한 통풍이 발생하기도 하죠. 이러한 납 화장품을 바른 여성들은 납독이 오르면서 살갗이 푸르게 변하고 심하면 살이 썩어 들어가거나 미치광이가 되기도 했으나 이를 가리기 위해서 오히려 더 두껍게 화장해 더욱 고통스러운 최후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납이라는 게 안 좋다는 게 발견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1800년대쯤에 납이 안 좋다라는 걸 알아냈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납을 섞어서 화장품에다 썼어요. 그냥 안 좋다곤 하지만 일상생활에 조금씩 노출되는 건 괜찮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자, 이렇게 4위는 로마를 부수고 유럽도 부쉈으며 1920년대 우리나라 여성들에게까지 살 파먹는 분으로 유명했던 납 화장품이었습니다. 그러면 3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바로 모자입니다. 유럽은 오랜 세월 모자를 착용하는 문화였습니다. 남녀 모두 모자의 소비자였죠. 남자들은 맨머리로 외출하는 일이 드물었고 여자들도 모자를 착용하거나 장신구 등으로 머리를 치장하고 집으로 나섰습니다. 모자는 주로 펠트로 만들었는데 주로 토끼나 사형쥐 같이 매끄러운 짐승의 모피를 이용해서 만들었죠. 펠트를 만드는 방법은 펼쳐놓은 털 위에 얇은 천을 한 겹 더 덮고 그 위에 비눗물을 조금 뿌리고 30분간 손바닥으로 막 문지르면 얇은 천 아래로 질기면서도 폭신한 천 한 조각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펠트입니다. 펠트는 양모나 인조섬 위에 습기나 열을 가해서 압축시킨 천으로 보온성이나 충격을 완화시키는 성질이 우수해 펠트로 모자를 만들거나 패드로 쓰였습니다. 그러던 중 1500년대 전후에 비버의 털을 압착해서 만든 펠트 모자가 가장 이상적인 탄력과 윤기를 보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부유층들이 비버 털로 만든 펠트 모자를 착용하기 시작했고 이 유행은 전 유럽을 뒤덮게 됩니다. 특히나 비버 꼬리는 엄청나게 강한 힘으로 수면을 치는데 그 꼬리가 힘있고 단단하니까 그 비버 털로 만들면 어디에 참 좋다는데 그 말로는 못하겠네 하는 낭설도 한몫했을 겁니다. 그리하여 대비버 사냥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사냥꾼들은 돈이 되는 비버만을 찾아 나섰고 비버들은 씨가 말라갑니다. 중간에 신대륙을 발견해서 수요를 충족시켜주기도 했지만 1500년부터 시작되어 1800년대까지 계속된 비버털의 인기로 인해서 비버는 거의 멸종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비버털로 만든 펠트 모자가 유행하면서 인간들에게는 비극이 시작됩니다. 때는 바야흐로 11세기부터 13세기 말까지 이어진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 당시 이슬람 땅에 들어온 유럽의 기사들은 이슬람에서 많은 문물을 배우게 되는데 펠트 제조 기술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유럽에도 펠트가 존재했지만 거친 털을 다루는 기술이 부족하던 차에 프랑스의 한 모자 제조업자가 낙타의 오줌에 펠트를 담그면 털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때부터 모자 공장에서는 모자 펠트를 만드는 곳에 커다란 오줌통을 가져다 놓고 그 당시 최고 인기였던 비버털을 담가 놓고 충분히 부드러워질 때까지 기다려서 모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모자가 나온 거예요. 이러한 방법이 알려지면서 모자 만드는 공장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화장실 가지 않아요. 오줌통을 갖다 놓고 거기에 전부 다 오줌을 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버털을 넣고 그 오줌에다가 치대고 빤 거야. 이렇게 짐승의 털로 모자를 만드는 사람을 해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자를 만들기 위해서 털을 오줌에 담그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느 날 유독 한 근로자가 오줌을 잔뜩 싼 날에만 담가 놓은 털이 금방 부드러워지는 현상을 알아내게 됩니다. 다들 이유를 몰랐으나 우연히 그가 매독 환자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죠. 그렇다면 매독에 걸린 사람의 오줌이 특별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 시절 매독에 걸리면 정화요법이라고 해서 목욕이랑 수은을 처방을 했어요. 물론 일반적인 목욕이 아니라 수은 훈증 치료입니다. 밀폐된 나무 상자에 화로를 피워서 150도가 될 때까지 덮인 뒤에 수온을 뿌려서 기화를 시켜요.
그러고는 환자는 머리만 내놓은 상태로 그 안에 가둬두고 수은 찜질을 시킵니다. 그렇게 약 10번 정도만 진행하면 매독으로 인한 발진이 사라지는 걸 경험할 수 있는데, 이때 기화된 수은을 들이마시는 것을 수은 증기 흡입법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함께 병행하면 더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해요. 부작용은 한 가지, 사망입니다. 자, 이것은 비단 서양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동서양이 공통으로 매독의 수은을 활용했을 정도로 수은은 실제로 살균 효과를 지니고 있었고, 페니실린과 같은 약들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돼지 기름에 수은을 섞어 바르는 수은 연고, 알약처럼 먹는 수은 알약, 주사기로 몸에 주입하는 수은 주사기 등 여러 가지 약품의 형태로 계속 사용이 됐습니다. 수은이 항생제로 사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그중 가장 강력한 요인은 단백질 구조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수은은 세포막을 통과하기 쉬운 특성이 있습니다. 세포막을 통과한 수은은 세포의 기능을 저하 또는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단세포로 이루어진 매독균을 포함한 대부분의 균류에 어느 정도 항생제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던 거죠. 털을 부드럽게 만들었던 해터가 수은 알약을 먹었는지 수은 증기 흡입법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매독 환자의 소변이 털을 더욱 부드럽게 하는 특별한 오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알아낸 해터들은 너도나도 그냥 오줌통을 비우고 물을 채운 다음에 질산과 혼합한 수은을 붓고 맨손으로 하루 종일 비버털을 담그고 치대고 빨아댔습니다. 좁은 공간에는 기화된 수은으로 가득 찼고, 근로자들은 코와 입으로 하루 종일 수은을 들이마십니다. 동물의 털을 수은 용제에 담가 가공하는 기법을 캐로팅이라고 합니다. 한국어로 표현하면 당근법이에요. 질산 수은이 모근의 단백질의 구조를 변화시켜서 모근을 부드럽게 만들어준과 동시에 가죽 표면이 당근의 색처럼 변한다라고 해서 이를 캐로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면 모근이 약해져 있었던 털을 무더기로 뜯어낼 수 있었죠. 이것을 뭉쳐서 펠트로 만드는 겁니다. 이 캐로팅 방법이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북아메리카로 전파되면서 모자 제조업자, 특히나 아무것도 모른 채 하루 종일 수은 용제에 맨손을 담그고 일해야만 했던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노동자들이 최대 피해자였습니다. 모자 제작 산업에서 모피를 강화하는 사람부터 마지막에 모양을 잡는 사람까지 보통 털 불어넣기 형성, 풀칠, 다림질, 방수 가공 등 여러 단계를 거쳐서 가공이 되는데, 이들 모두가 수은에 노출됐습니다. 오랜 기간 동물의 털로 수없이 많은 모자를 만들면서 수은에 노출되는 근로자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그리고 유럽을 시작으로 북아메리카에서 모자 공장에 다니던 노동자들이 손을 바들바들 떨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술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피부에 물집이 잡혀서 부풀어 오르고 머리카락과 손톱이 빠져버립니다. 병인가 싶었죠. 그런데 치아가 검게 변해버리고 말을 더듬고 어제 있었던 일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서 공장에서 해고당한 채 원인도 모르는 극심한 통증에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앞서 수은 작용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투과성이 좋은 수은은 세포막을 비교적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고,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서 세포의 기능을 저하 또는 파괴할 수 있다고 했죠. 이 능력 때문에 항생제의 효과를 낼 수 있었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것은 우리를 이루고 있는 세포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생모피의 모근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신경세포 단백질의 변상을 일으켜 기능을 소실시킬 수 있고, 심한 경우 뇌의 신경세포까지 침투할 수 있습니다. 수은 중독은 보통 급성과 만성으로 나뉘는데, 급성 중독은 치사량의 수은에 갑자기 노출된 경우이고, 만성 중독은 매일 신체가 배출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한 양을 소량이지만 계속해서 복용한 경우예요. 급성 수은 중독에 걸리면 신장, 장, 입에 이상이 생기며 구토, 위통, 호흡 곤란 등을 겪게 되는데, 이렇게까지 되면 다른 증상들이 더 드러나기도 전에 죽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사망까지 일주일 정도 걸리고 최장 3주를 견뎠다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만성 수은 중독의 경우는 주로 중추신경계가 손상이 돼서 전반적인 쇠약, 정신 이상과 신경 과민, 기억력 감퇴, 우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증상은 떨림 현상이에요. 모자 장수들이 대부분 보이는 증상과 동일했습니다. 왜 손을 떠는지, 왜 미쳐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모자를 만들어 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수은 중독으로 사망하거나 미쳐갔습니다. 그래서 수족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할 말을 중얼거리는 그들을 두고 1700년대 영국 사회는 모자장이만큼 미친 as mad as a hatter 혹은 모자장수 떨림 the hatter's shakes 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이유로 1860년대 쓰여진 루이스 캐롤의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모자 장수는 늘 묻혀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미친 모자장이를 만들어낸 끔찍한 캐로팅은 사람들이 300년간 지속되어 온 비버털 모자의 실증을 느끼게 되고 그때쯤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줄 실크 모자라는 새로운 모자가 등장하게 되었던 190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끝이 납니다. 자, 3위는 앨리스의 미친 모자 장수의 모티브가 된 수은 모자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2위 바로 넘어가 보죠. 2위는 바로 야광시계입니다. 지금 야광시계를 쓰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흠칫할 수 있어요. 야광시계가 왜 충격적인 발명품이 됐을까요? 바로 20세기 초에 만들어졌던 야광시계는 특별하기 때문이죠. 야광시계의 시작은 18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피에르 큐리와 마리 큐리 부부는 같은 질량의 기준에 따라 우라늄보다 약 300만 배 더 강한 광선을 내는 새로운 원소 라듐과 약 4천만 배 강한 폴로늄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 기준은 반감기의 기준이에요. 근데 뭐 내뿜는 게 어느 정도 강하냐 뭐 이거에 따라서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뭐 어디는 그냥 뭐 300배일 수도 있는 거고 어디는 300만 배일 수도 있는 거고 어디는 4천만 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서인 겁니다. 제 기준은 반감기의 기준이에요. 그중 라듐은 빛을 방사한다는 라틴어에서 가져온 이름인데요. 베크렐과 큐리 부부는 이 공로로 1903년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하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방사능의 위험성이 알려지지 않은 1900년대 초반, 사람들은 방사성 원소인 라듐에 열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름다운 녹색빛을 뿜어내는 신비한 물질에 매혹된 거죠. 게다가 방사능이 생체 세포를 파괴함으로 매우 강력한 살균 작용을 보인다고 생각해서 방사능 물질이 몸에 좋을 것이라고 여겨 암세포도 파괴하는 만병통치 건강식품 혹은 신비의 비약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암이 암에 걸려서 암이 낫는 기적의 효과. 당시 사람들은 라듐을 온갖 물건에 넣어서 팔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라듐 초콜릿, 라듐 치약, 라듐 화장품, 라듐 물감, 라듐 담배, 라듐 좌약, 라듐 우유, 라듐 버터, 심지어 라듐을 물에까지 넣어서 팔았습니다. 현대인들이 비타민 워터를 마시듯 라듐 정수기에서 나오는 라듐 워터가 건강식품으로 팔려나갔죠. 게다가 그 라듐 워터를 넣어서 만든 라듐 빵까지 있었습니다. 라듐 외에도 자매품으로 불리는 플루토늄이 함유된 맥박 조정 장치도 있었고 우라늄이 함유된 아이스크림도 있었습니다. 맥박을 조정하려다가 암에 걸리겠지만 당장 눈에 띄지 않는 자그마한 부작용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새로 발견된 방사능 제품에 사람들은 눈이 돌아갔고 1910년대 중반에서 1920년대 초반 미국에서는 라듐 다이얼사 등 라듐 시계 회사들이 설립이 됩니다. 라듐이 다른 방사능 제품보다 인기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어둠 속에서 빛이 난다는 점 때문이었는데요. 라듐을 발견한 마리 큐리 역시 라듐을 머리맡에 두거나 목걸이로 만들어서 걸고 다녔고 여성들은 라듐이 들어있는 립스틱을 바르거나 직접 손톱에 칠해서 어둠 속에서도 빛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열광했겠어요. 그러한 흐름을 타서 라듐 시계 회사들 역시 시계판 숫자에다가 라듐 페인트를 발라서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야광시계를 만들어 판매했고 라듐을 바른 야광시계는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회사는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을 고용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라듐 걸스 또는 천사라는 애칭으로 불렸습니다. 일을 한 뒤 몸에 묻은 라듐 성분이 빛을 발해서 신비스럽게 보였기 때문이죠.
이들은 빛을 발하는 야광, 라듐 물감을 정교하게 바르려고 라듐을 바른 붓을 입에다가 넣는 립 포인팅 작업을 반복했고, 이렇게 칠한 시계판이 하루에만 250만 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이 끝나고 나면 암실에 들어가 서로의 눈썹, 속눈썹, 입술 등에 라듐을 바르면서 놀기도 했어요. 어둠 속에서 반짝거리는 라듐은 일에 지친 여성들에게 재미있는 장난감이었죠. 하지만 1923년쯤부터 라듐은 서서히 그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부터 라듐걸스 사이에서는 이가 빠지고 다리뼈가 으스러지며 아래턱이 통째로 빠지는 등 끔찍한 병들이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라듐걸스뿐만 아니라 라듐과 방사능 물질 중 하나인 토륨이 포함된 라듐 생수인 라디토를 하루에 3잔씩 3년 동안 마시던 한 사업가는 아래턱이 썩어서 떨어져 나갔고 두개골에 구멍이 뚫렸으며 뇌 종양이 생겼다고 합니다. 라듐의 구조는 칼슘과 비슷해서 칼슘인 척 신체를 속여 뼈에 축적되고 골수를 파괴해 빈혈과 백혈병을 일으키죠. 그렇게 1924년 한 해에만 9명이 사망했는데 아무도 원인을 알 수 없었으나 일하던 동료들이 모두 비슷한 증상을 보이며 사망하는 것을 본 라듐걸스들은 병의 원인이 라듐에 있다고 주장했고, 병을 조사한 과학자들 역시 라듐이 라듐걸스들의 사망과 깊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일이 커지길 원치 않았던 회사는 이것을 발표하길 거부했고, 바로 다음 해인 1925년 라듐걸스들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짧지 않아서 약 3년 사이에 13명의 라듐걸스가 더 사망하고, 소송이 제기된 지 14년 만인 1939년 10월 라듐걸스들은 50여 명에 가까운 희생자를 낸 끝에 승소하게 됩니다. 암을 고치고 노화를 막으며 비타민처럼 몸에 활력을 줘서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졌던 라듐으로 인해 라듐을 발견한 마리 퀴리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게 된 뒤였어요. 자, 이렇게 아침에 제 시간에 일어나기 위해서 머리맡에 둔 시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잠들었던 방사능 시계, 라듐 시계가 2위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망의 1위 남았습니다. 1위. 최신 음악을 찾으시나요? 나만을 위한 음악 가이드 유튜브 뮤직이 당신이 듣고 싶은 바로 그 음악을 찾아드려요.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에 가입하고 1개월 무료 체험하세요. 1위는 바로 드레스입니다. 자, 과거로 돌아가 1700년대로 가봅시다. 1775년 염색 기술이 그리 좋지 않았고, 그로 인해 쨍한 색을 내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노력하던 때예요. 스웨덴의 화학자인 카를 셸레는 자신의 이름을 딴 셸레 그린이라는 색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전에 없었던 초록색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셸레 그린을 사용했어요. 1805년에는 이 물감을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고 1860년대에 마네가 사용하기도 했다고 할 정도로 셸레 그린은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셸레 그린이 잘 팔리자 사람들은 이걸 응용해서 다양한 초록색을 개발했는데 1814년 독일의 빌헬름 염료 공장에서 아름다운 에메랄드 그린을 만들어내게 됐고, 이 색깔은 매우 선명하지만 쨍한 초록색이라 순식간에 셸레 그린보다 더한 인기를 끌며 종이, 옷감, 과자 등을 염색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이 초록색은 1822년까지 제조법이 비밀이었는데 독일의 화학자 리비히에 의해 제조법이 공개되고 나서 에메랄드 그린은 여기저기 미친 듯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1855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에메랄드 그린으로 염색한 드레스를 입고 초상화를 그렸고, 1863년 9월에는 최신 유행의 선두자 인싸 오브 인싸 프랑스의 외제니 황후가 아름다운 에메랄드 그린 드레스를 입고 등장해 찬사를 받아서 파리의 귀부인들은 전부 다 이 초록색 드레스를 입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황후가 입어서 유명해졌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에메랄드 그린이 아니라 파리스 그린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외제니 황후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영국까지 튀어서 영국을 초록색으로 물들이게 됩니다.
파리의 최신 유행 초록색을 접한 영국인들은 늦은 만큼 드레스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세상 모든 걸 초록색으로 물들이기 시작합니다. 초록색 드레스, 초록색 머리 장식, 초록색 장난감, 초록색 비누, 초록색 벽지, 초록색 양초, 초록색 카펫, 초록색 케이크 장식, 초록색 음료 등 이 당시 영국은 거의 초록색 페인트통에 한 번 딱 빠졌다가 나온 수준이에요.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초록색 벽지에 버프 효과 때문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이 초록색 벽지를 바른 뒤에는 집에 득실거리던 벼룩이랑 쥐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욱더 초록색 벽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1830년에는 100만 개를 생산하던 벽지를 40년 지난 1870년에는 3천만 개까지 늘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초록나라가 된 영국에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아이들이 이유 없이 정말 알 수 없이 죽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초록색 카펫과 초록색 벽지와 초록색 옷에 둘러싸여 살던 아이들은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초록색 드레스를 입은 귀부인들은 어깨와 팔 등에 수표가 생기고 피부가 붉게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공장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한두 명씩 죽어갑니다. 초록색 천을 문지르면서 염색하던 남성 일꾼들은 초록색 염료를 천에 누르고 문지르며 일을 했고, 그렇게 염료는 피부에 파고들게 됐죠. 손은 초록색이 되었고 종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손톱은 노랗거나 초록색이 되었으며 다리와 얼굴 주변이 전부 피부병으로 짓무르게 돼요. 천을 염색하는 남성들이 이러한 고통을 겪었다면, 여성들은 귀부인들의 조화 머리 장식에 초록색 파우더를 문질러 발라서 잎사귀를 예쁘게 물지르는 일을 맡았어요. 파우더는 초록 염료를 잘게 빻아서 사용했기 때문에 공중에는 초록색 파우더가 떠다녀서 숨 쉴 때마다 파우더를 들이마시는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됐죠. 그리고 약 1년 뒤에는 고통을 호소하며 죽어갔습니다. 남성들과 비슷하게 처음에는 손톱이 초록색으로 물들더니 점점 눈의 흰자까지 초록색이 되어서 시력을 잃어갔고, 세상이 전부 초록색으로 보이며 초록색 물을 토해내더니 결국 눈, 코, 입에서 거품을 뿜어내다가 경련을 일으키며 죽었습니다. 이쯤 되면 눈치채셨겠지만 이 초록색은 그냥 예쁘기만 한 염료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처음 시작된 초록색인 셀레그린은 삼산화 비소산 구리이며, 열풍을 일으켰던 색인 에메랄드 그린, 즉 페리스 그린은 아세트산 구리를 산화 비소산 구리에 섞은 겁니다. 그러니까 두 색 모두 비소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이 비소가 인체에 상당히 치명적인 독성을 지닌다는 거예요. 비소의 위험성은 독일의 화학자인 겔렌이 삼산화 비소를 이용해서 아르신을 합성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다가 실수로 이 기체를 흡입하게 됐고, 겨우 1시간 만에 구토와 오한 증세를 보이다가 결국 9일 뒤에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르신이라는 건 마늘 냄새를 띠는 무색의 비자극성 기체인데, 이 기체가 산소를 온몸으로 나르는 역할을 하는 적혈구 속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에 강하게 흡착해서 변성을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적혈구가 녹아내려서 발생하는 용혈성 빈혈이 생기게 되는데, 적혈구는 더 이상 산소를 운반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초기에는 호흡 곤란과 같은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곧 혈액을 타고 흘러서 신장에 도달하면 신장의 주요 기능인 여과 기능을 망가뜨리면서 급성 신부전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구토와 오한 증세는 바로 이것 때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비소는 비소 자체만으로는 독성을 지니지 않다가 무기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하면 독성을 띠는 독특한 성질을 지니게 되어 살충제와 쥐약의 원료로 쓰이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은 살충제와 쥐약에서 뒹굴고 입고 먹고 흡입하면서 절여진 상태였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빈대와 쥐가 박멸되어 갔던 겁니다. 빈대와 쥐 다음은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었고, 차례로 비소에 많이 노출되는 순서로 병들거나 죽어갔습니다. 비소에 절인 옷이나 머리 장식은 말할 것도 없었고, 심지어는 방 위층에 있었던 세탁기가 돌아가면서 바닥을 다다다다다 진동시키는 바람에 비소가 함유된 먼지가 방 안을 떠다니다가 이것을 흡입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이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위험했던 물건이 바로 벽지였어요.
꽃무늬 벽지를 만드는데 완벽한 초록색이었던 페리스 그린은 드레스와 함께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얌전히 벽에 잘 붙어있는 안료에서는 문제의 독성가스인 아르신이 발생하지 않아서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해낸 것이 바로 자신의 생존권을 위해서 호흡하던 곰팡이균이에요. 항상 비가 오거나 해가 뜨지 않아서 습한 날씨인 영국에서 벽지는 습기를 머금고 곰팡이가 생기게 되었고, 벽지를 바르는 데 썼던 풀 또한 곰팡이가 생기는데 일조했을 겁니다. 그렇게 생긴 곰팡이균은 생존을 위해서 호흡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곰팡이들이 비소가 존재하는 벽지에서는 제대로 호흡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곰팡이균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든 호흡을 하려고 척박한 환경에 적응을 하게 됐고, 자신들의 대사 과정에서 만들어낸 가스를 붙여서 트라이메틸 아르신이라는 아주 새로운 물질을 다시 공기 중으로 방출하게 됩니다. 이걸 들이마셨다가 다시 내뱉으면서 트라이메틸 아르신을 뿜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트라이메틸 아르신이라는 게 이름만 다르지 결국 아르신이랑 동일한 독성을 보인다는 겁니다. 결국 1891년 이탈리아의 화학자인 바르톨로메오 고지오에 의해서 이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때를 기점으로 셀레그린에서 발생되는 유독성 비소가스를 고지오가스, 그리고 이 때문에 발생하는 질환을 고지오병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험성이 대두되는 와중에도 왕실의 인사들은 초록색 드레스를 입고 다녔고, 한 메디컬 저널에서는 비소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을 죽여주는 판무파탈이라면서 비소 드레스를 입은 아가씨에게 반해서 오는 남자들을 전부 다 죽이게 될 것이라며 여전히 초록색을 사랑하는 여성들을 꼬집었습니다. 결국 1879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직접 나서서 궁전의 초록색 벽지를 전부 뜯어낸 뒤에야 초록색 유행은 사그라들었는데, 그러나 그마저도 바로 없어지지 않아서 1895년 페리스 그린으로 염색하지 말라는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야 완벽하게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녹색의 비소 안료는 훗날 수많은 창작물에서 독의 이미지를 녹색으로 표현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길고 긴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발명품 탑5를 해봤는데 유익한 지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근데 이거는 이 순위를 정한 건 100% 제 주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순위가 각자 마음속의 순위가 다를 수는 있어요. 스토리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우며 인재와 인재가 섞여 충격과 공포의 에피소드들이 혼재하는 중국의 춘추시대 중에서도 기원전 500년경 당시에는 전쟁이 밥 먹듯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 나라에 전쟁이 나 있고, 저녁에 낮잠 자다가 좀 잠깐 일어나 있으면 나라가 하나 사라져 있고, 이런 게 이상하지 않을 때였지. 자, 그런데 이 중에서도 특히나 가열차게 싸워대는 나라 둘이 있었는데 바로 양쯔강 이남의 오나라와 월나라였습니다. 얼마나 자주 싸워댔는지 손자병법에도 오와 월의 사이 좋지 않음이 적혀 있는데, 병을 쓰는 방법에 9가지의 지가 있는데 그 마지막이 사지다. 예전부터 사이가 나쁜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한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고 치자. 강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강풍이 불어 배가 뒤집히려고 한다면 그들은 평소의 적개심을 접고 서로 왼손과 오른손이 되어 필사적으로 도울 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오월동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죽기 직전이 아니면 절대로 돕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나라가 머리 끄댕이 잡고 서로 끝장을 보는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야기의 시작은 기원전 515년 오나라에서 왕위에 오른 함료로부터 시작합니다. 사촌의 왕위 계승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쿠데타를 일으켜 왕이 된 그는 자신을 도운 오자서라는 사람을 외무 대신으로 삼습니다. 자, 이 오자서라는 사람은 원래 초나라 사람이었어요. 오자서의 집안은 초나라에서도 꽤 유명했습니다. 할아버지인 오건은 초나라의 장왕, 강왕, 영왕을 섬기던 충신이자 이름난 신하였고, 아버지인 오사는 초나라의 평왕을 모시며 태자 건을 가르치는 스승이었어요.
그런데 간신 비무기에 의해서 아버지 오사가 태자와 함께 반역을 준비한다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이 오사에게 뛰어난 아들 둘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평왕은 후한을 없애기 위해서 아들 둘을 협박을 합니다. 아들 둘한테 편지를 써요. 너네 둘이 오면 내가 아버지를 살려주겠다. 근데 만약에 너네 둘이 너네들 살겠다고 오지 않으면 내가 네 아버지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협박을 해요. 물론 오면 아버지고 아들이고 싹 다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를 눈치챈 오자서가 어차피 죽을 거, 셋이 죽을 거 하나만 죽자. 우리 도망쳐서 아버지의 원수라도 갚자 라고 설득을 했는데, 이 형 오상이 내가 가더라도 죽을 걸 알지만 아버지를 혼자 둘 수가 없다. 너라도 도망쳐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라 라며 아버지를 찾아갔고, 그렇게 아버지와 형이 그 당일날 바로 처형을 당해서 순식간에 이 오자서는 가족을 잃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누명을 써가지고 한순간에 도망 다녀야 되는 신세가 된 거예요. 누명을 씌워서 그의 가족을 죽인 초나라 평왕은 후한을 아예 깨끗하게 없애기 위해서 오자서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됩니다. 그러자 오자서는 초나라를 빠져나가서 정나라와 오나라를 거쳐 계속 도망 다녔는데, 얼마나 탈출 루트를 열심히 고민했는지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새하얗게 새버렸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자, 이렇게 고생해서 오나라로 가서 함녀를 왕위에 올리고 재상이 된 오자서는 여러 인재들을 모아서 오나라를 강성하게 만들 바탕을 쌓는데, 이때 스카웃된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백비입니다. 백비는 원래 오자서와 같은 초나라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비슷하게도 아버지였던 백그관이 간신 비무기의 계략에 당해서 처형되자 오나라로 도망쳐 온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내정은 잘할지 모르나 무력이 심하고 강직하지 못하며 감언이설과 아첨을 잘한다라는 평을 듣는 인물이었는데, 자기처럼 비무기에게 가족이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안타깝게 여긴 오자서가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은 서로 동정하는 법이다. 백비는 나와 같은 병을 앓고 있으니 나를 잘 이해할 것이다 라며 초나라의 원한을 갖고 있는 백비를 등용하게 됩니다. 이때 오자서가 한 이야기로부터 동병상련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백비와 함께 스카웃된 인물이 바로 손자병법의 그 손무입니다. 손무는 춘추시대 최고의 명장이자 최고의 책략가라 불리는 인물로 그 유명한 손자병법의 저자입니다. 손무는 원래 제나라 출신인데, 제나라에서 내란이 일어나자 아버지 손빙과 함께 전국을 떠돌아다니다 오자서에 의해서 스카웃이 됩니다. 일화에 의하면 손무를 소개받은 함녀가 그의 병법 13권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궁녀를 줄 테니 이 궁녀들로 군대를 한번 지휘를 해봐라.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손무가 그 자리에서 오케이 콜을 외쳐버린다. 이에 180여 명의 궁녀가 차출이 돼서 모였고, 손무는 이들을 90명씩 두 편으로 나눠서 함녀가 가장 총애하는 궁녀 2명을 각각의 대장으로 세운 뒤에 간단한 훈련 방식과 규정을 5번씩 되풀이해서 공지하고, 이제 북을 꽝꽝꽝 친 다음에 오른쪽으로 행진하도록 명령을 내렸으나 궁녀들이 그걸 알겠어요. 갑자기 막 모아가지고 야 네가 대장이니까 꽝꽝꽝 하면 오른쪽으로 가 이 얘기한다고 예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척척척 하고 가겠어요? 아니죠. 깨르르 뭐야 너무 재밌다 근육놀이 하나봐 하면서 웃기만 하고 명령을 따르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손무는 명령이 제대로 숙달되지 않은 건 장수인 자기의 책임이다 라며 다시 5번 설명하고 군령을 3번 들려주어서 신호를 확실하게 한 뒤에 다시 북을 쳐서 이번엔 왼쪽으로 행진하도록 했는데, 이번에도 궁녀들은 여전히 깨르르 재밌다 병장놀인가봐 깨르르 대장이래 하면서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손무는 군령이 분명하지 않고 명령에 숙달되지 않은 것은 장수인 자신의 책임이지만, 군령이 명확해졌음에도 군법에 따르지 않는 건 사졸들의 죄이다 라며 그 자리에서 대장 둘을 처형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함녀가 놀라서 그대의 용병술이 뛰어난 건 알겠어. 하지만 처형은 너무한 거 아니오. 나는 쟤네들이 없으면 밥맛이 없어서 밥도 못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명을 거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손무는 저는 이미 왕명을 받들어 장수가 되었습니다. 장수가 군에 있을 때에는 왕명이라도 받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며 진짜로 그 두 궁녀의 목을 베어서 본보기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총애하는 궁녀 둘을 다시 한번 대장으로 삼아서 명령을 내리니 그제서야 모두 숨소리 한번 내지 않고 일사불란하고 정확하게 명령을 수행하며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손무는 이제 군대가 준비되었습니다. 라며 함녀에게 보고했는데 함녀는 내가 제일 아끼는 애들이었는데 손무가 죽였어. 라면서 손무를 피하며 등용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손무는 왕은 병서의 글자만 좋아할 뿐 내용을 활용하지는 못하시는군요. 라며 팩트로 묵직한 한 방을 날렸고 옆에서 오자서가 간언하자 함녀는 그제서야 손무가 뛰어남을 인정하고 그를 등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니 갑자기 무슨 궁녀 모아다가 뭐 막 죽이고 군대를 만들었다니 이게 무슨 병법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언제든 백성들을 모집해서 군대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굉장히 빠르고 단편적으로 보여준 예시입니다. 자, 이러한 백비와 손무 스카웃 소식을 듣고 인지들이 점점 몰려들면서 오나라는 더욱더 힘을 키워갔고 오나라로 온 지 약 10년이 지나 드디어 기원전 506년 오자선은 초나라를 공격합니다. 이렇게 오나라에서 열심히 인재 긁어 모으고 백비 부르고 무슨 손무 부르고 했던 게 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렇게 초나라로 쳐들어가 전쟁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수도까지 진격하게 되죠. 당시 초의 수도는 난공불락으로 유명했으나 손무의 수공에 의해서 아주 허무하게 뚫려버립니다. 그러자 초나라의 왕과 대신 몇 명만이 허겁지겁 도망쳤고 지도자들이 사라진 초나라 수도에는 오군이 들어와 대규모의 약탈과 방화, 강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훗날 이때를 짐승들의 세상이었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이렇게 오자서의 복수는 성공하는 듯 했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와 형을 죽인 평왕과 이무기가 정작 이미 죽어서 묻힌 지 오래야.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오자서는 자신이 직접 죽이지 못함을 한탄하면서 하루 종일 울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직접 죽이지는 못해도 이미 죽어있는 평왕이라도 곱게 누워있는 꼴은 못 보겠는지 평왕의 무덤을 찾아가 파헤쳐서 시체를 보리채찍으로 300대를 칩니다. 그러자 시체가 형체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고 그제서야 채찍질을 멈췄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묘를 파헤쳐 시체에 매질을 한다라는 뜻으로 통쾌한 복수나 지나친 행동을 뜻하는 굴묘 편시입니다. 이렇게 죽어있는 시체라도 채찍을 쳐서 복수를 한 오자서만큼 근성으로 복수를 이뤄내는 또 다른 인물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부천과 부차입니다. 기원전 503년 오나라가 초나라를 부수고 영성을 접수하느라 빈집이 된 오나라에 월나라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자 함녀가 월나라 토발군을 보냈으나 이와 동시에 수도가 털린 초나라에서는 충신 신토서가 진나라로 달려가서 초나라가 위급 상황임을 알리며 우리가 지금 싹 다 털리게 생겼는데 오나라에 털릴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진나라에 그냥 갖다 바치겠습니다. 근데 조금 요만큼 자비를 베풀어서 초나라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기만 해주시면 저희가 속국이 돼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면서 지원 요청을 했고 진나라에서는 군대를 파견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쵸? 뭐하러 군대를 지원해주겠어요? 그러자 신포서는 선체로 7일 밤낮을 큰 소리로 울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울어요. 이 어른이 7일 밤낮을 뭐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울었대요. 그러자 그의 충심에 탄복한 진나라가 병사를 파견해 주었고 그렇게 함녀는 쳐들어간 초나라에서는 진나라한테 털리고 빈집은 월나라한테 털리고 그 사이에 동생 부계가 날름 오왕 자리를 차지합니다. 자, 순식간에 집이고 뭐고 싹 다 털려버린 함녀는 곧바로 부계를 공격해서 그를 정리하고 이후 기원전 496년 빈집 터이를 시도한 월나라에 복수를 하러 떠났는데
이때 월나라는 윤상이 사망하고 그해 막 즉위한 구천이 왕이었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나라가 불안정할 시기였고 함려는 딱 이때를 노린 거죠. 하지만 구천에게는 이 모든 불리함을 뒤엎고도 남을 범려라는 책사가 있었습니다. 이 범려는 오나라를 상대로 아주 살벌한 전술을 펼치는데 바로 죄수 지원자들로 이루어진 결사대였어요. 전술은 간단합니다. 제1대가 5군의 진영 근처에서 와 하면서 큰 소리로 함성을 내지르면서 막 달려가요. 그래서 오나라가 잔뜩 긴장해서 집중을 하면 왼쪽부터 차례로 파도를 타면서 스스로 목을 베어 자살합니다. 자, 그리고 곧바로 또다시 제2대가 우르르 달려가지고 아 하면서 막 함성을 지른 다음에 또 목을 베서 다 자살해. 그리고 뒤이어서 또 제3대 역시 마찬가지로 자살을 합니다. 이들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들이었는데 전쟁에 나가서 자살하면 너네 가족들의 생계를 보장해주겠다라는 이야기에 어차피 죽을 거 결사대에 지원하자라고 해서 자살 파도타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자 이걸 본 오나라가 이게 뭔 일이야? 쟤네 뭐야? 공격하는 거 아니었어? 라면서 어리둥절해했는데 이 틈을 타서 월나라가 일제히 비어있는 오나라의 진영을 기습해서 오나라군은 너무나 허무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자, 이때 오왕 함려가 도망치다가 화살을 손가락인지 발가락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기록에는 그냥 지라고만 적혀 있어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디를 그냥 화살로 꽁 하고 맞았어. 근데 이게 독화살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상처가 잘못 덧나서 죽었는지 아무튼 별거 아닌 상처에 함려가 죽게 됩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결말이지만 여러분 복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자, 이렇게 함려가 사망하자 그의 아들 부차가 뒤이어서 오나라의 왕이 되는데 함려는 사망하면서 너는 구천이 너의 아버지를 죽인 일을 잊겠느냐라고 이야기했고 부차는 감히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3년 안에 복수를 다짐합니다. 3년 안에 무조건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이후 부차는 아버지의 원수를 잊지 않기 위해서 가시가 많은 장작더미 위에서 잠을 자면서 방 앞에는 사람을 세워두고 부차가 출입할 때마다 부차야 아비의 원수를 잊었느냐를 외치게 합니다.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지만 부차는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의 복수를 다짐했고 백비를 국무총리급인 태제로 임명해 내정을 맡기고는 정예병을 훈련시켜서 월나라로 쳐들어갈 준비를 차근차근 하게 됩니다. 대단한 근성이에요. 자, 그러자 이런 정보를 알게 된 월왕 구천은 오나라가 전쟁 준비할 거 다 하고 복수 준비 다 해서 쳐들어오는 걸 앉아서 보고만 있다가 침략을 당하느니 선빵 필승이다. 먼저 치자! 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범려가 지금은 시기상조이며 아직 오나라는 선왕 함려의 죽음에 분노하고 있을 때이니 만약 지금 쳐들어가면 오군의 적개심만 커질 것이다 라며 말렸는데 이미 한 번의 승리로 자신감이 이제 여기까지 뽕이 여기까지 차오른 구천은 지금 당장 선빵을 날려야 된다 라면서 출병을 하게 됩니다. 결국 오군과 월군은 부초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그 결과는 오군의 대승리였습니다. 범려만 안 듣고 신나게 출병한 구천은 처참하게 깨져서 폐잔병 5천을 수습해서 회계산으로 올랐는데 곧바로 오군이 추격해와서 회계산을 포위하자 그제서야 구천은 범려한테 어떻게 해야겠소? 라고 묻게 됩니다. 나 같으면 조언 안 해줬다. 근데 범려는 해줘요. 그러자 범려는 기가 막힌 조언을 하나 해줍니다. 바로 일단 죽은 척하고 노예로 살 테니 한 번만 살려달라고 싹싹 빌라고 얘기해요. 아주 현명한 조언입니다. 이후 부차 앞에 끌려간 구천은 계획대로 자신이 직접 인질 노릇을 하겠다며 살려만 달라고 싹싹 빌었고 부차가 고민하고 있자 범려에게 뒷돈을 받은 백비가 아유 자비를 베푸세요. 만약에 이 구천 죽이면 월나라가 또 얼마나 난리겠어요. 지금 죽이면 후회할걸요 라면서 입을 털었고 이걸 본 오자선은 월나라 왕은 사람 됨이 힘든 고통도 잘 견뎌내는 자이니 지금 없애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라며 뜯어말렸으나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용서해서 대인배스러운 면모를 보이고 싶었던 건지 부차는 구천을 데리고 오나라로 돌아갑니다. 이때 부차는 두 가지 제안을 했는데 첫 번째는 구천은 부차의 노비가 될 것, 둘째는 구천은 부차의 마국간 청소를 담당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왕이었지만 하룻밤 사이에 그냥 마구간지기가 된 거예요. 아니 그래도 어떻게 한나라 왕이었는데 마구간지기 생활을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구천은 정말 열심히 마구간지기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엔 목장으로 옮겨지니까 일을 찾아서 하는 주인의식을 보이며 막노동에도 재능을 보였고 노예로서의 모범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부차가 병에 걸리게 됐는데 이 병이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변을 먹어야지 진단할 수 있는 병이래요. 게다가 또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이 중 그 누구도 부차의 변을 먹어서 진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천이 따당 나서서 부차의 변을 직접 먹었다고 해요. 아니 이 맛은 똥에서 신맛이 납니다 라며 맛평가를 했고 대리 진단의 결과 부차의 병은 3개월 뒤면 나을 거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3개월 뒤 정말로 부차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고 해요. 무슨 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주 열국지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변을 먹어가면서 변을 당한 구천에게 감동했는지 부차는 구천을 2년 만에 월나라로 돌려보내주었고 월나라로 돌아온 구천은 돌아오자마자 복수를 준비합니다. 칼을 가는 거지. 수수한 옷을 입고 신하들에게 배움을 얻으며 2가지 이상의 반찬은 먹지 않고 밥을 먹거나 잠을 잘 때나 곰 쓸개를 머리맡에 매달아서 밤낮으로 해계산에서의 치욕을 잊었느냐 라며 쓰디쓴 쓸개를 핥았다고 합니다. 사기 월왕 구천세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나라 왕이 월나라 왕을 용서해주자 월나라 왕 구천은 월나라로 돌아가서 몸소 고통을 겪으며 고심하는데 앉은 자리에서는 쓸개를 두고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항상 쓸개를 바라보며 마시거나 먹을 때에도 쓸개를 맛보았다. 자, 이것이 바로 와신상담입니다. 이게 구천 혼자 그냥 곰쓸개를 핥아서 생길까 합니다. 체코군단이라는 이름은 교과서에도 아주 짧게 언급이 되는데 무장투쟁에 사용되었던 우리 독립군의 무기가 체코군단으로부터 구입된 것이라는 것 정도입니다. 참고로 체코군단의 정식 명칭은 체코슬로바키아 군단이지만 이번 컨텐츠에서는 편의상 체코군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청산리 전투의 승리는 잘 훈련된 독립군과 지형지물을 이용한 뛰어난 전략에도 있었지만 이전까지 일제의 신식 무기에 대항해 화승총 등으로 무장했던 의병들이 번번이 대파당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체코군단으로부터 구입한 우수한 최신식 무기의 역할이 상당했습니다. 청산리 대첩의 주인공 이범석 대장은 자신의 회고록 우등불에서 독립군이 체코군단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체코슬로바키아 군대는 한국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이들은 체코슬로바키아가 오스트리아 제국 식민 통치 아래 겪어온 노예 상태를 떠올렸고 우리에 대해 연민을 표시했다. 결국 체코슬로바키아 망명군대는 그들이 보관하고 있던 무기를 북로 군정서에 판매하기로 했다. 후랴. 한국과 체코는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식민 지배를 경험했지만 불굴의 독립의지와 민족성으로 독립을 이뤄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까지 근대사에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었던 체코의 무기가 어쩌다가 2억 마일리 떨어진 우리 독립군에게까지 흘러들어오게 된 걸까요? 또 중부 유럽에 위치한 체코의 군인들이 왜 대륙의 반대쪽 끝인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와 있었던 걸까요? 지구 한 바퀴를 돈 체코 군단의 대장정, 그리고 독립군과 체코 군단의 아주 기묘한 인연, 지금 시작합니다. 체코 군단의 대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당시 복잡하게 얽혀있던 유럽의 정세와 제1차 세계대전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유럽은 19세기부터 본격화된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전례 없는 급성장을 이뤄냈고 넘쳐나는 생산품을 판매하고 원자재를 수입할 식민지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각국은 식민지 쟁탈전에 열을 올리게 되죠. 그렇게 맞이한 20세기는 바야흐로 제국주의의 시대였습니다. 일찌감치 산업화와 정치 안정을 이뤄낸 영국은 강력한 해군력과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보유했고 뒤늦게 국내 정치의 안정을 이뤄낸 프랑스가 여기에 합류했습니다. 반면 옆나라 독일 제국은 오랫동안 분열되어 있었는데 통일전쟁을 치르느라 영국, 프랑스보다 산업화가 늦어졌고 내륙에 위치해 있어 식민지 쟁탈전에서도 뒤처지게 됐죠.
하지만 비렐름 2세와 철혈 제상 비스마르크의 지도 아래 보불 전쟁에서 숙적, 프랑스를 패퇴시키는 등 신흥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제국의 성장은 주변국을 긴장시켰고 독일 제국 입장에서도 해외 식민지를 모두 선점한 영국, 프랑스가 아주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한편 식민지 개척과는 거리가 멀었던 내륙 중부 유럽에서도 또 다른 파워 게임이 진행되고 있었으니 당시 유럽은 19세기부터 확산된 민족주의가 뿌리를 내려 있었고 오랜 시간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던 발칸반도의 남, 서 슬라브인들은 모든 슬라브 형제들이 힘을 합쳐 외세를 물리치자라는 범슬라브주의를 내걸고 단결하기 시작했으며 같은 슬라브 민족 러시아가 큰형님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강력한 신흥국가 독일 제국도 범게르만주의를 내걸고 오랜 시간 분열되어 있었던 독일 지역의 결속력을 다지며 적극적인 팽창 정책에 나섰고 같은 독일어권이자 게르만 국가인 오스트리아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특히 발칸반도의 같은 슬라브 국가 세르비아를 앞세워 호시탐탐 지중해 진출을 노리던 러시아와 이를 견제하려는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민족주의와 맞물려 갈등이 고조되고 있었고 주변국들 또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비스마르크의 표현대로 이 시기 유럽 국가들은 거의 화약더미 위에 둘러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나 다름없었는데 결국 1914년 사라예보에서 떨어진 불씨가 대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슬라브 민족주의자였던 세르비아 청년이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암살한 거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이를 빌미로 세르비아를 침공했고 같은 슬라브족 동생이 두들겨 맞고 있는 걸 볼 수 없었던 큰형님 러시아는 세르비아를 돕기 위해서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이 기회에 마음에 안 들던 오스트리아를 아주 혼내줄 생각이었던 거죠. 아니 근데 이번에는 오스트리아의 동맹국인 독일이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독일도 이 기회에 마음에 안 들던 러시아를 혼내줄 생각이었던 거죠. 러시아와 가까웠던 영국과 프랑스도 독일에게 전쟁을 선포했고 이런 식으로 이탈리아, 오스만 투르크, 불가리아, 미국 등이 각자의 동맹국 편에 서서 줄줄이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또 유럽 국가들의 식민지가 전 세계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전장은 삽시간에 전 세계로 확대되죠. 이렇게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여기서 오늘의 주인공인 체코 분단이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 체코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체코인은 서슬라브계 민족으로 게르만계와 헝가리계가 주류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내에서 항상 탄압받는 존재였고 종교도 개신교에서 가톨릭으로 강제 개종당하기도 했죠. 전쟁이 발발하자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체코인을 징집해 세르비아, 러시아와의 전선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체코인들 역시